등산화 끈을 묶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그 생각이 제 노후 자금을 반토막 낼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성우. 올해 64입니다. 저는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퇴직 후에도 꿋꿋하게 일어서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그 자존심이 결국 수천만 원짜리 청구서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 저는 쓰러져 입원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했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5년을 한 회사에 다녔어요. 중견 제조업체였는데 영업부에서 시작해서 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근 한 번 없이 25년을 채웠더니 회사에서 표창장도 줬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60세가 되던 해봄, 정년퇴직을 했어요. 퇴직식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고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했는데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발이 무거웠어요. 30년 가까이 아침마다 향하던 곳인데 이제 다시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실감으로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퇴직 직후 9개월은 실업급여와 그동안 모아둔 저축으로 생활했어요.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벌고 있었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크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집에 앉아 있자니 몸이 근질근질하더라고요. 나는 아직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이대로 집에서 늙어가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가 끝날 무렵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곧 나올 텐데 무슨 경비냐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가만히 앉아 돈 쓰는 것보다 몸을 움직여보는 게 낫다고, 연금 나오기 전까지는 스스로 벌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경비일은 격일제 24시간 근무였어요. 새벽 교대도 있었고 밤을 꼬박 새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저는 버텼어요. 몸이 좀 뻐근해도 발이 좀 부어도 다음 날이 되면 회복됐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직 정정하다고 스스로에게 매일 말했어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산에 올랐습니다. 동네 뒷산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산이었어요. 각 지역의 산을 계절마다 돌아다녔는데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서 정상을 찍고 내려오면 온몸이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등산 모임 회원들 사이에서도 제가 체력 하나만큼은 뒤지지 않았어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그 페이스로 올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어요. 담배도 끊은 지 오래됐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주말마다 산을 탔으니 건강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이라고는 갈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60이 넘던 해 가을, 동네 내과에서 혈압이 높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의사가 혈압약을 처방해 줬어요. 매일 아침 한 알씩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봉지를 받아들고 집에 왔어요. 처음 며칠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아프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혈압이 높아도 어지럽지도 않았고 두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약이 필요한지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이틀 먹고 하루 거르고 사흘 먹고 이틀 거르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약봉지가 서랍 한켠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약을 안 먹어도 산에 잘만 올라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었어요. 등산이 혈압에 좋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 듣고는 운동으로 충분히 관리된다고 멋대로 결론을 내린 거죠. 무릎도 그때부터 조금씩 신호를 보냈습니다. 내려막길에서 시큰거리고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뻑뻑한 느낌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이려니 했습니다. 환갑 넘은 사람 무릎이 안 아프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고 스스로 달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물으면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건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저 자신도 완전히 믿게 됐어요. 경비 일을 하면서 가끔 숨이 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가뿐하게 오르던 계단이 조금 버거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단순히 피로 탓으로만 생각했어요.
밤새 근무하고 나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하루 푹 자면 회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가 흘렀어요. 경비일도 등산도 쉬지 않았고 약은 여전히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몸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티 하나 내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속으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나는 아직 정정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하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게 늘 그렇더라고요.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법이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스며들었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와 있게 됩니다. 저는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무시했고 결국 그 대가를 치렀어요. 첫 번째 신호는 바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경비복 바지를 입으려는데 허리춤이 헐렁하더라고요. 벨트를 채웠는데도 자꾸 흘러내렸어요. 저는 속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이 빠졌나 경비일 다니면서 몸이 가벼워지나 보다 싶었거든요. 벨트 구멍을 한 칸 더 조이면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살이 빠진 게 아니었어요. 엉덩이와 허벅지 쪽 근육이 빠져나가면서 바지가 내려간 거였습니다. 나중에 재활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유산소 운동만 하고 단백질도 제대로 못 챙기면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등산을 꾸준히 다녔지만 허벅지 근육을 지키려면 별도의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벨트를 한 칸 더 졸라매며 흐뭇해하던 그 아침이 지금 생각하면 참 씁쓸해요. 계단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에서 각 층을 순찰하는 게 일과 중 하나였는데 5층짜리 계단을 오르고 나면 허벅지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3층쯤에서 난간을 한번 잡게 됐고 처음엔 피로 타시겠거니 했습니다. 밤샘 근무 타시겠거니,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겠거니 넘겼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씩 더 힘들어졌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도 발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의자에서 오래 앉아있다 일어설 때마다 허벅지가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저는 단순한 피로라고 믿었습니다. 주말 등산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딱 언제부터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페이스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늘 함께 오르던 등산 모임 동료들보다 뒤처지는 날이 생겼어요. 전에는 앞에 서서 길을 텄는데 3층 계단도 버거운 다리로 산을 오르려니 중간쯤에서 숨을 고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겠거니, 어젯밤 근무가 힘들어서 그런 거겠거니 그렇게 넘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눈앞이 잠깐 흐릿한 날도 생겼어요. 가끔씩 어지러운 느낌도 들었는데 새벽 교대 근무로 수면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지럼증이 혈압 때문이라는 건 한참 뒤에야 알게 됐어요. 혈압약은 그 즈음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서랍 한켠에 처박혀 있던 약봉지는 언제부터인가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다닐 때는 매년 빠짐없이 받았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귀찮기도 했지만 솔직히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몰랐어요. 국가건강검진을 짝수회, 홀수회로 나눠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주민센터나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는 것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단체 실손보험이 있었어요. 의료비가 생기면 총무팀에 서류만 내면 처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알 필요도 없었어요. 회사에 다니기만 하면 알아서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으로 문자가 몇 개 왔어요. 발신인이 낯선 보험사 이름이었고 제목도 뭔가 광고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문자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건 그냥 넘기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문자들이 스팸 보관함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보험 실효 안내, 전환 가입 독촉, 마감일, 임박이라는 내용들이 읽지 않은 상태로 16개나 쌓여 있었어요. 광고 필터에 걸려서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간 겁니다. 퇴직 후에는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어요. 회사 단체 보험이 퇴직과 함께 자동으로 끊긴다는 것도,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안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퇴직 직후 9개월은 실업급여 받으며 생활비 걱정에 정신이 없었어요. 경비 일을 알아보고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꾸릴지 아내와 이야기하느라 보험 같은 건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픈 데도 없는데 보험이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 사이 전환 가입 기간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문자는 스팸함에서 사라졌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보험 공백 상태로 들어섰어요. 나이도 있고 혈압 수치도 높다 보니 나중에 개인 실손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 하니 조건이 까다로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보험 없이 몸은 서서히 무너지는 상황이 됐어요.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 얼마나 둔감해질 수 있는지를 저는 그때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지 허리춤이 헐거워지는 걸 보며 흐뭇해했고 계단이 버거워지는 걸 피로 탓으로 돌렸으며 문자 16통을 스팸으로 날렸습니다. 혈압약은 서랍 속에 잠든 지 오래였고 검진 한 번 받지 않은 채로 1년 가까이가 흘렀어요. 몸이 신호를 보낼 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몸은 결국 더 강한 방식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그걸 깨닫는 날이 오리라고는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나는 아직 괜찮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착각이었는지를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교대 근무를 위해 밤 11시에 출근했고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경비실을 지키는 일정이었습니다. 기온이 제법 내려간 날이었는데 경비실 안은 작은 온풍기 하나로 그럭저럭 따뜻했어요. 낡은 라디오에서는 심야 음악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쾌한 트로트 한 곡이 끝나고 진행자가 청취자 사연을 읽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순찰일지를 적으며 그 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 뒤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졸음인가 싶었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다 보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힘들거든요. 눈을 한번 세게 감았다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눈앞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가 싶어 경비실 한켠에 두었던 물을 마셨어요. 잠깐 앉아있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경비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작은 화장실이었는데 문을 열고 2발짝쯤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어지러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살면서 몇 번 경험해봤습니다. 더위를 먹거나 오래 굶었을 때 잠깐 아찔한 느낌,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땅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발 아래 바닥이 있는데도 몸이 어디를 딛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벽을 잡으려 했는데 손이 허공을 헤쳤어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먼저 닿았고 그 다음 손바닥이, 마지막으로 오른쪽 어깨가 타일 바닥에 부딪혔어요. 차가웠습니다. 10월 새벽에 화장실 타일이 그렇게 차가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뺨이 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한 자세로 쓰러진 채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허벅지에 힘을 줘도 무릎을 세우려 해도 몸이 바닥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팔에 힘을 줘서 상체를 세우려는데 팔도 떨렸어요. 몇 번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팔꿈치가 꺾이며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경비실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 너머로 진행자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다음 노래를 소개하는 소리였는데 저는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목에서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입을 열었는데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차가운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그 새벽의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라디오에서 노래가 2곡 정도 더 흘러갔다는 건 기억합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바지 주머니로 손을 뻗었어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꺼내서 화면을 켰어요. 119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저는 경비실이라고만 했어요. 몇 동 경비실이냐고 다시 물었고 저는 번지수를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2번 되물었더라고요. 상담원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저는 여전히 화장실 바닥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구급대원이 괜찮으냐고 물었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없다고 했어요. 들것에 실리는 순간 처음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새벽 경비실에서 들것에 실려나가는 64 남자라는 게 그게 저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내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저는 검사를 받으며 아내한테는 별일 아닐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CT 촬영을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혈압을 재고 여러 가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내가 도착했어요. 창백한 얼굴로 병상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아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뇌경색 초기 소견이 보인다고 했어요. 뇌혈관 한 곳이 좁아져 있고 입원 어지럼증과 낙상이 그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당장 입원을 하고 정밀 검사를 거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뇌경색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남의 이야기에서나 듣던 단어였는데 그게 저한테 붙는 진단명이 됐습니다. 아내가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저는 아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 참으려고 입술을 꼭 다물고 있더라고요. 혈압을 제때 관리했더라면 어땠을까? 약을 꾸준히 먹었더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앞에 놓인 것들을 감당해야 했어요.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며 저는 처음으로 통장을 떠올렸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지, 입원비가 얼마나 될지,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병상에 누운 채로 그 생각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라디오에서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오던 그 새벽이 제 노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밤이었어요. 나는 아직 정정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화장실 타일 바닥에서 혼자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입원 수속을 밟고 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에 뇌경색이라는 단어보다 통장 잔고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수술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수술비가 무서웠어요. 보험이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입원 이튿날 담당 의사가 병실로 와서 시술 계획을 설명했어요. 좁아진 뇌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었는데 이른 시일 안에 진행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시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아내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팔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시술 전날 원무과에서 문자가 왔어요. 중간 정산금 입금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렸어요. 얼마나 나왔을지 무서워서 화면을 바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뇌경색은 산정특례 대상이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나라에서 95%를 지원해줬던 겁니다. 시술비와 검사비 대부분이 그렇게 처리됐어요. 그런데 안심은 거기까지였어요. 몇 가지 비급여 항목 몇 가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터넷 뱅킹을 열어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예상보다는 덜 나갔지만 이게 시작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앞으로 나올 간병비에, 재활치료비에, 경비 일 못하는 동안 끊긴 수입까지 생각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이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술은 다음 날 아침에 진행됐습니다. 전신 마취는 아니었지만 수술대에 누워 천장 조명을 바라보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어요. 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겁을 낼 여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잘 됐다고 했어요. 혈관이 잘 뚫렸고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은 잘 됐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다시 감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원무과에서 최종 정산서를 받았어요. 시술비에 입원비, 검사비가 더해진 금액이었는데 거기에 비급여 항목들이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뇌혈관 조영제가 비급여였고 특수 카테터도 비급여였으며 회복실 처치 일부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입원하기 전에는 그런 항목들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청구서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됐는데 전체 금액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그 자리에서 실손보험 생각이 났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회사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안일하게 지내왔던 시간들이 뼈저리게 후회됐습니다. 뒤늦게 개인 실손보험을 알아봤을 때는 혈압 수치가 문제가 됐어요. 고혈압 진단 이력이 있으면 가입 자체가 까다로워진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보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뇌경색 시술을 받은 거였어요. 청구서를 손에 들고 원무과 창구 앞에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술 끝나고 처음으로 걸어 나온 자리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몸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몰랐어요. 아내가 옆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카드를 내밀었어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통장 정리를 해봤어요. 시술비와 입원비로 나간 금액, 거기에 입원 기간 동안 경비 일을 못한 만큼 수입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당분간은 일을 못할 텐데 재활 치료 비용도 앞으로 들어올 것이었어요. 통장 잔고를 보면서 노후 자금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25년을 모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시술 후 닷새째 되던 날 담당 의사가 경과가 좋다며 퇴원을 준비해도 된다고 했어요. 반가운 소식이어야 했는데 저는 오히려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당분간 거동이 불편할 텐데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시술 부위가 완전히 안정되기까지는 무리한 움직임을 삼가야 했고 낙상 위험도 여전했습니다. 경비일은 당분간 쉬어야 했고 집안에서도 혼자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아내가 퇴원 준비를 하면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침대가 문제라고 했어요. 집에 있는 일반 침대는 너무 낮아서 시술 후 혼자 일어나기 힘들 거라고 높낮이 조절이 되는 전동 침대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활 치료를 다닐 때나 외출할 때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퇴원이 이틀 남은 시점이었는데 마음이 급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동 침대를 검색했어요. 병원용 전동 침대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반 가정용도 그리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쓸만하다 싶은 제품은 1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휠체어도 접이식으로 쓸만한 것들은 수십만 원대였습니다. 저는 비교도 많이 안 해보고 그냥 리뷰 많은 걸로 골라서 주문했어요. 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배송 완료 알람이 뜨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때 병실 옆 침대 보호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연세가 있는 분이셨는데 저희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장기요양 신청 알아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분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65은 돼야 된다고. 우리 남편도 신청했다가 나이 때문에 안 됐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64신 제가 신청해봤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가 수백만 원짜리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기요양보험은 65 미만이라도 뇌경색처럼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생기더라고요. 등급을 받았다면
방문 요양이나 복지용구 지원도 받을 수 있었고, 보건소에서도 단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전동 침대와 휠체어를 새 제품으로 덜컥 사버린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금만 알아봤더라면, 전화 한 통만 먼저 했더라면 아낄 수 있었던 돈이었거든요. 며칠 뒤 또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원무과에서 추가 정산 관련 안내 문자였습니다. 그 진동 소리가 입원해 있는 동안 처음 받았던 중간 정산 문자처럼 가슴을 울렸어요. 벨소리도 아니고 진동인데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기가 두려워서 잠깐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들어서 확인하고 다시 이체하고 잔고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뒤늦게 보험 제도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면서 건강보험 관련 항목들을 하나씩 읽어봤는데 몰랐던 내용들이 쏟아지더라고요. 비급여 항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 실손 보험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알게 됐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퇴직 직후 한 달 안에 전환 신청만 했더라면 입원 시술 비용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거요. 그 생각을 하는데 허탈했습니다. 아깝다는 말도 맞고 억울하다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감정은 내가 정말 몰랐구나 하는 자괴감이었습니다. 25년을 회사 다니면서 뭘 그렇게 몰랐나 싶더라고요.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줬으니까요. 퇴직 후에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이라면 단체 보험에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것, 그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술 한 번의 비용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노후 자금의 첫 번째 구멍이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재활 치료를 다니면서 다른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지용구 대여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건소에서 단기로 빌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무료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내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산 전동 침대 얘기, 휠체어 얘기를 하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미 사버린 것들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대로 가지고 있기엔 집이 좁기도 하고 재활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쓸 일도 줄어들 것 같아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중고나라에 올렸어요. 전동 침대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휠체어도 함께 올렸습니다. 산지 얼마 안 됐고 상태가 좋다고 설명을 달았어요. 그런데 연락이 오는 사람들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이 가격을 물어왔는데 제시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더라고요. 채팅 알람이 울릴 때마다 기대가 됐다가 금세 허탈해졌어요. 새 제품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제안이 들어오고 모델이 구형이라 팔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중고가구업자가 직접 연락을 해왔는데 가져가는 건 가져가되 가격은 훨씬 낮게 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 채팅 알람 소리가 울릴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새 제품 살 때 카드 결제하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퇴원 준비하면서 마음 급하게 주문 버튼 누르던 그 손가락이요.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빌릴 수 있었던 물건들이었는데 서둘러 샀다가 헐값에 내놓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전동 침대는 산 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팔았습니다. 휠체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개 합쳐서 받은 금액이 처음 지불한 돈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 차액이 고스란히 날아간 거였어요. 노후 자금의 두 번째 구멍이 뚫린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술비와 입원비였고 이번에는 몰라서 생긴 손해였어요. 두 가지 성격이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억울한 감정보다 자괴감이 더 컸어요.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몰라서 산 거고 서둘러서 산 거고 한마디 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어요.
병실 옆 그분이 나쁜 마음으로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분도 몰랐던 거겠죠? 그런데 그 모름의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보를 모르는 것도 돈이 나가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 후 세상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챙겨야 하는 세상이었는데 저는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채팅 알람 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또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알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처음 카드를 긁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재활 치료를 다니면서 장기요양 얘기를 다시 듣게 됐습니다. 치료실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요양보호사가 오는데 본인 부담이 얼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65이 넘은 분이라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어보니 올해 63이라고 하더라고요. 65이 안 됐는데도 된다는 거냐고 물으니 뇌경색 진단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병실에서 들었던 말이 틀렸던 거라고, 우리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아내가 바로 공단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상담원이 뇌혈관 질환 진단이 있으면 65 미만이라도 신청 자격이 된다고 했어요.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방문 조사를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왜 이걸 진작 몰랐나 싶었어요. 병실에서 들은 한마디를 그대로 믿어버렸던 게 이렇게 크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전동 침대도 휠체어도 결국 그 한마디 때문에 생긴 손해였거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빨리 신청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의사소견서를 떼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했습니다. 접수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방문 조사를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잡고 저는 그날을 기다렸어요. 조사 당일 아침에 아내가 옷을 챙겨줬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고쳤어요. 조사관이 온다는 생각에 묘하게 긴장이 됐습니다. 직장 다닐 때 인사고가 받는 날처럼, 뭔가 잘해야 하는 날처럼 느껴졌어요. 조사라는 말 자체가 평가받는 느낌이었거든요. 혼자 앉을 수 있냐고 물으면 앉을 수 있다고 보여줘야 하고, 걸을 수 있냐고 물으면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항목들이 사실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거꾸로 하나하나 통과해야 할 시험 문제처럼 받아들인 거였어요. 25년을 회사 다니면서 남 앞에서 힘든 내색을 잘 안 했거든요. 그게 몸에 배어 있었나 봅니다. 조사관이 도착했습니다. 딸뻘은 아니어도 조카뻘쯤 되는 젊은 여성 직원이었어요. 가방에서 체크리스트를 꺼내 볼펜을 손에 쥐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긴장이 더 커졌습니다. 혼자 앉기가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바로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된다는 말이 들렸는데 오히려 더 빠르게 일어섰어요. 볼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보행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엔 벽을 한 번씩 짚어가며 걷는 날도 있었는데 그날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거실을 또박또박 걸었어요. 볼펜 딸깍 소리가 또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흐뭇하기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모릅니다. 도움받는 자리에서 열심히 잘해낸 게 스스로 도움을 걷어찬 꼴이었거든요. 조사관이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 악물고 걸었던 다리가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허벅지가 후들거렸고 무릎에 힘이 없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괜찮냐고 물었는데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는 열흘 뒤에 우편으로 왔습니다. 등급 외 판정이었어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자립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이를 들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조사관이 방문하던 날, 제가 이 악물고 걸었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혼자 앉았다 일어섰던 것도요. 볼펜 딸깍 소리가 날 때마다 속으로 잘 해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요. 자존심이 수백만 원짜리 실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내한테 결과를 보여줬어요.
아내가 종이를 받아들고 읽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의 신청을 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기엔 억울했거든요.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공단에 서류를 냈어요. 이의 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다시 방문 조사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조사 때와는 달리 힘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재방문 조사 날,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참지 않았어요. 앉았다 일어설 때 끙소리가 나도 그냥 뒀고, 걸을 때 벽을 짚어도 내버려 뒀습니다. 처음 조사 때 또박또박 걸었던 그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조사 때 기록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첫 번째 방문에서 보행 양호, 일상생활 자립이라고 적힌 기록이 이미 남아 있었거든요. 그 기록과 이번 재방문 기록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거냐는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소견서도 새로 받으러 갔어요. 담당 의사한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내용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뇌경색 초기 시술 후 경과가 나쁘지 않다고, 이전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는 소견을 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걷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사 눈에 보이는 건 검사 수치와 진료 기록이었고, 그 기록상으로는 호전 중인 환자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기각이었어요. 첫 번째 조사 당시 활동 수준이 양호했다는 기록, 그리고 의사 소견서에 상태 악화를 입증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종이를 받아들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결국 처음 조사 날 이 악물고 또박또박 걸었던 그 10분이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어요. 6개월 뒤에 다시 신청하자고. 그때는 상태가 더 나빠져 있을 수도 있고 기록도 새로 쌓일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이 쓰렸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설 간병비는 계속 나가야 했거든요. 결국 사설 간병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재활 치료 다닐 때나 혼자 있는 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을 구했어요. 비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간병비가 노후 자금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사설 간병인 비용을 내느니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리고 싶었어요. 아내도 쉬어야 하는데 아내 수입마저 없어지면 더 빠듯해지는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저 옆에 있겠다고, 그게 낫겠다고 했어요.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날부터 재활 치료 데려다 주는 것도, 집안에서 이동하는 것도, 식사 준비도 아내가 다 했어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게 결국 저였거든요. 볼펜 딸깍 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체크리스트에 표시가 될 때마다 속으로 잘 해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요. 조사관이 문을 닫고 나가던 순간, 저는 이 악물고 걸어다닌 게 잘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각 통지서 한 장이 그 볼펜 소리의 진짜 결과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신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공단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는 평소 가장 힘든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셔야 해요. 조사는 잘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그 자리에서 제대로 보여줬더라면 아내가 일을 그만두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자존심 하나 세우려다 아내 일자리까지 잃게 만든 겁니다.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이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시술비에 입원비, 복지용구 구입비, 사설 간병비까지 빠져나간 뒤로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거든요. 아내도 수입이 끊긴 상태였고 재활 치료비도 계속 나가고 있었으며 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는 나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중견기업 25년이면 그래도 돈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번 돈의 상당 부분은 아이들 교육비로 나갔고 아들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을 보태느라 목돈이 한 번에 빠졌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연금 나오기까지 3년 가까이를 저축으로 버텼는데 그러는 사이에도 생활비와 건강보험료가 꼬박꼬박 나갔어요. 거기에 입원 수술비와 간병비까지 더해지니 25년 월급이 어디로 다 흘러갔나 싶을 만큼 통장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집은 있었어요. 3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이 동네에서 꽤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벽을 떼어다 수술비로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집을 줄여 이사갈까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아내가 평생 일군 이 집을 제 실수 때문에 팔아야 한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즈음 아들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살림을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거기에 손을 벌린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평생 아들한테 뭔가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들 결혼할 때 보태준 쪽이었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손을 내민다는 게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티는데 한계가 왔어요. 어느 주말 아들이 안부 전화를 해왔는데 저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을 못 꺼냈습니다. 아들이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다가 잠깐만 있어봐라 했다가 결국 요즘 좀 빠듯하다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다음날 바로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들 얼굴을 보니 말문이 막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많이 야위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아들과 마주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먼저 물었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왔냐고, 지금 얼마나 남았냐고요. 저는 대충 넘기려 했습니다. 좀 빠듯하긴 한데 어떻게든 된다고 하려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폰 좀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그냥 건네줬습니다. 막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잠금도 풀려 있었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는 아들 얼굴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창밖으로 뒀어요. 아파트 단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잔뜩 눌린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제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이게 다냐고, 아버지가 가진 게 이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했어요. 왜 혼자 다 감당하려 했냐고, 어머니는 왜 일을 그만뒀냐고, 이렇게 될 때까지 연락 하나 없었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처음엔 내가 걱정할 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통장이 이 꼴인데 괜찮은 게 어딨냐고,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면 다 괜찮은 거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눈이 이미 빨개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몰랐는데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아들 말이 맞다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래 혼자 버텼다고,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급한 건 자기가 보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주택연금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인데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죽을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집을 국가에 맡긴다는 게, 평생 일군 걸 내놓는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줄 마지막 게 이 집인데 그걸 담보로 잡힌다는 게 창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당신 돈으로 사는 게 자기한테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요. 집 한 채 물려받는 것보다 아버지가 병원비 걱정 없이 사는 게 낫다고 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어요. 자식한테 뭔가를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을 붙들고 있었는데 정작 자식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들이 보건소에 데려다 줬어요. 재활 프로그램을 안내받는데 뇌경색 이후 근력 회복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릎 근력 강화도 포함돼 있었어요. 저는 보건소라는 말에 순간 뭔가 걸렸어요. 어르신들 다니는 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첫날 프로그램에서 치료사가 기초 체력을 확인한다며 스쿼트를 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자세를 잡았습니다. 무릎을 굽히려는데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절반쯤 내려가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더 내려가려 했는데 다리가 버텨주질 않았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치료사가 처음엔 다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주말마다 산을 탔던 사람이었어요. 25년을 개근한 사람이었고 아직 정정하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쿼트 한 개를 끝까지 못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오만했다는 걸요. 혈압약을 안 먹어도 괜찮다고 했던 것도, 검진을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조사관 앞에서 이 악물고 걸었던 것도,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고 버텼던 것도, 집을 붙들고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도 전부 오만이었습니다. 등산이 건강의 전부인 줄 알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렸으며 약한 모습을 보이느니 혼자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그 모든 선택의 결과가 스쿼트 한 개를 못하는 이달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옆에서 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들이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생각보다 쉽게 나왔어요. 살면서 아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은행 앱을 열어서 잔고를 다시 봤습니다. 아들이 봤던 그 화면이었어요. 25년을 모은 돈이 이 숫자가 됐다는 걸 이번엔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봤습니다.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은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습니다. 주택연금 얘기도 다시 떠올랐어요. 자식한테 집을 물려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내가 건강하게 내 돈으로 사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아들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전처럼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올 봄에 처음으로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보건소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5달쯤 됐을 때였어요. 치료사가 이제 완만한 경사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등산화를 꺼내 드는데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솔로 먼지를 털면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신발을 마지막으로 신었던 날이 경비실 새벽 근무 전날이었거든요. 그때는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산초입에 들어서는데 숨이 금방 찼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볍게 걸어 올랐을 경사인데 다리가 무겁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중간에 한 번 쉬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올라온 길을 내려다봤는데 예전엔 정상에서 바라보던 풍경을 중턱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씁쓸했어요. 정상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돌아 내려왔어요. 아내가 어땠냐고 물었는데 좋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좋았다고 했습니다. 보건소 재활을 꾸준히 다니면서 달라진 것들이 있기는 했어요. 처음에 한 개도 못했던 스쿼트를 지금은 1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 말이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도 예전의 그 다리는 아니에요. 북한산 정상을 앞장서서 오르던 그 다리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재활을 다니면서 치료사한테 많은 걸 들었어요. 허벅지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그곳에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그냥 두면 매년 조금씩 줄어든다고 했어요. 걷기나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고 스쿼트처럼 근력에 자극을 주는 운동을 따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버텨줘야 낙상을 막을 수 있고 불필요한 부상을 막아야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근육이 곧 돈이라는 말이 그때는 실감이 났습니다. 스쿼트 10개를 할 수 있게 된 지금의 허벅지가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의 등산화보다 훨씬 값진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올해 생일이 지나고 나서 통장에 처음 보는 입금 내역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 첫 수령이었어요. 저는 올해부터 연금을 받게 됐거든요.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을 부었는데 매달 이 돈으로 아내와 둘이 살아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수술 전에는 경비일 수입도 있었고 아내 파트타임 수입도 있었는데 지금은 연금이 거의 전부였거든요. 관리비에 식비에 병원비까지 나가고 나면 빠듯했습니다. 아들이 주택연금을 다시 권했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되 팔지 않아도 되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주택연금까지 더하면 생활이 훨씬 편해진다고 했어요. 저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가꾼 집이었어요. 이 집 하나는 지키고 싶었거든요. 아들한테 물려줄 게 이것 하나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저는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제 고집이었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아들 눈치를 보는 날들이 생겼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는 아들이 뭔가를 사들고 올 때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미안한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가끔 두고 가는 봉투를 받을 때는 더 그랬어요. 이 나이에 자식한테 이러고 있구나 싶은 마음이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후회되는 것들이 많아요. 실손보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단체보험에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이번 시술 비용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암보험이니 종신보험이니 하는 것들은 챙겼는데 막상 살아있는 내 몸을 지키는 실손보험을 놓친 겁니다. 암보험은 남은 가족을 위한 거라면 실손보험은 살아있는 나를 위한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허탈합니다. 장기요양 신청 얘기도 그래요. 병실 옆 보호자 한마디를 그대로 믿어버렸고 공단 조사관 앞에서 이 악물고 걸었으며 이의 신청까지 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빠져나간 사설 간병비가 아내가 잃은 파트타임 수입이 다 노후자금에서 나간 돈이에요. 복지용구 대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건소에 전화 한 통만 먼저 했더라면 거의 무료로 빌릴 수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조금만 알았더라면 한 번만 더 알아봤더라면 지킬 수 있었던 돈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단체보험에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 기간은 짧고 놓치면 다시 가입하기 어려워집니다. 건강검진은 주민센터나 공단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국가건강검진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해마다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이 안 됐어도 뇌경색이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이 되는지 먼저 공단에 전화로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가 필요하다면 구입하기 전에 보건소에 먼저 전화하세요. 휠체어나 이동 보조기구를 거의 무료로 빌릴 수 있는 단기 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뭔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 상담 창구에 가셔서 나에게 맞는 노후 지원 서비스를 조회해달라고 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조건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목록이 나오고 거주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노후자금 수백만 원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정정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결국 제 노후자금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갔어요. 오늘도 보건소에 다녀왔습니다. 스쿼트 10개를 했어요. 처음에 한 개도 못했던 게 10개가 됐습니다. 많이 좋아진 거라고 치료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등산 모임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왔어요. 이번 주말에 북한산 간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정상은 아직이에요. 그래도 오늘 스쿼트 10개는 했습니다.
내일은 11개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나는 아직 정정하다고 큰 소리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스쿼트 10개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게 부끄럽냐고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게 제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나는 괜찮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감기 한 번 없이 25년을 개근했고, 환갑이 넘어서도 북한산을 올랐으며 경비일도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혈압약을 서랍에 처박아 두게 했고, 검진을 건너뛰게 했으며 화장실 타일 바닥에 혼자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조사관 앞에서 이 악물고 걷게 했고, 아들한테 연락 한 통 못하게 했으며 집 한 채를 붙들고 아들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정정하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배웠어요.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선명합니다. 실손보험 전환 기간을 지켰더라면, 혈압약을 꾸준히 먹었더라면, 검진을 한 번이라도 받았더라면, 조사관 앞에 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더라면, 보건소에 전화 한 통만 먼저 했더라면,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노후자금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갔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귀찮다는 이유로 약을 거르지 마세요. 등산이 전부라고 운동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퇴직하고 나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보험도 검진도 복지 혜택도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챙겨야 해요. 그게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보다 일찍 아셨으면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